정부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지난주보다 증가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전수검사를 하는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전북에도 적지 않은 기부금이 모아졌는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전주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주거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북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있는 순창군 농촌 유학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짚어보고 무주, 부안, 진안 소식을 차례로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해마다 여러 이유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청년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열었는데 결국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관건으로 꼽혔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 지역 청년 인구는 18만 3천여 명. 시 전체 인구의 28% 정도를 차지하는데 최근 2년 사이 9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 전주시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청년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86개 사업 가운데 52개 사업이 고용과 일자리, 주거, 관계망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대학의 전주기업반을 만들어 취업을 돕고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전주살이를 돕는 게 대표적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 그를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주성, 정주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전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일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 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정책 수행하면서 청년들과의 소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요도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출향민이는 기부금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북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기부금이 모아졌고 또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 재경 전북도민의 신년의 자리. 전북에 연고를 둔 기업 대표 등 5명이 500만 원 이상 고향사랑 고액 기부에 통참했습니다. 또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 출향 연예인과 체육인 등 전북 출신 유명인의 기부 행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 받을 뿐만 아니라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한 달째, 전북에서는 모두 3,600여 명이 6억여 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6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답례품 가격대는 대부분 3만 원 정도로 쌀을 비롯한 지역 특산품과 체험권, 숙박 할인권 등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향후회나 동문회 등 출향인에 대한 기부 권유나 독려, 직접 홍보를 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은 전북의 특성상 거주지에 대한 기부 제한도 역차별적인 요소입니다.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0만 원 세액 공제 한도와 연간 500만 원까지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도 개선 과제로 지적됩니다. 전라북도는 보다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고 명예 홍보대사 등과 함께 온라인 영상과 포스터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형 고향사랑 기부제만의 어떤 매력을 전달하는 슬로건도 좀 만들고요. 또 도민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 인식률 제고에 노력하고요. 일부 시도가 기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아직까진 직접 비교가 어려운 상황. 전라북도는 기부자 공감과 유인 효과가 큰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부 문화 확산을 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경기 불황에도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최종적으로 나눔 온도 140.8도를 기록해 25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나눔 운동을 진행해 역대 최다인 119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금은 올 한 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합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7천만 원이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35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 요청에 따라 전주시 35개 동에서 학생 1명씩을 추천받아 한 사람에 2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해까지 23년 동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8억 8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오늘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도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가스요금 할인으로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천 원까지 가스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추가로 44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형 수급자도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넉 달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세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니거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부는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가스요금 할인 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누락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때 에너지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지역 난방 등 다른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완주군 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 외에 군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방안을 고심해달라고 완주군에 요청했습니다. 난방비뿐만 아니라 일단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10개 실험실 창업기업들은 해외 투자 설명회를 진행해 투자 확약 6건을 확보했습니다. 재학생 우수창업인재 양성과 예비실험실 창업기업 발굴 성과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이 감정평가 브로커와 짜고 집값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감정 실태, 최근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사례가 당국의 현장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KBS 보도로 드러난 전세 사기 조직의 집값 부풀리기, 이른바 업감정. 당국의 긴급 조사에서 그 실태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 감정가를 일부러 부풀렸다고 의심되는 11건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임대차 계약 뒤 20채 이상 팔거나 10채 이상 산 경우 또는
한 명이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의심 사례 11건은 대부분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빌라 밀집 지역 주택에서 확인됐습니다. 의심되는 감정평가를 한 법인은 3곳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믿을만하다고 추천한 40곳에 포함된 법인도 있습니다. 이 40곳에는 이른바 강서빌라왕 배후인 전세 사기 조직이 부풀리기를 의뢰했던 감정평가 법인도 5곳 들어있습니다. 11건 중 9건은 한 법인 소속, 1명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했습니다. 조직적 결탁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개인의 일탈인지 이른바 빌라왕 배후인 사기 조직과 결탁한 공모인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경찰 등과 공조해 감정가 부풀리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조직과 결탁해 감정평가를 엉터리로 한 감정평가사와 법인이 확인되면 징계 수위를 높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재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420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800여 명 증가한 수치인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이틀째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증가한 겁니다. 다만 지난주 설 연휴 영향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59명으로 이틀째 300명대입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 42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척도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5로 4주 연속 1 미만입니다. 지난주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2%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계속 증가해 1월 셋째 주 기준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재감염으로 추정됐습니다. 질병청이 분석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BN1이 50%를 넘어 새로운 우세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재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 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 감염에 대비해서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는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한국인들만 따로 모아 검사를 하면서 교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했는데요. 현장 상황을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웨이하이 공항에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도착합니다. 중국인들은 항공기에서 바로 내리고 한국에서 온 여행객 70여 명만 PCR 검사소로 줄지어 이동합니다. 오늘 중국에 내린 한국발 항공기는 모두 10편. 중국인을 분리한 뒤 외국인들만 전수검사를 받게 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이나 교민이었습니다. 좀 당황하고 기다리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서 좀 외국인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제가 보면 한 4-5명 정도? 그 외에는 다 한국 사람. 검사 방법과 기준도 지역마다 제각각입니다. 광저우에서는 신속 항원검사로 대체해 1-2시간 만에 검사가 끝났고 칭다오도 승객이 검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공항에서는 PCR 검사로 진행돼 공항 대기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충칭으로 입국한 교민은 공식 시행 전인 31일 저녁부터 한국발 입국자 일부를 별도 통로로 이동시킨 뒤 검사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입국자 가운데는 양성자가 없어서 전원 귀가했다고 주중 대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개별 국가, 즉 한국이 중국 시민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한 만큼 대등한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연일 강조했습니다. 한국발 입국자를 전수 조사하겠다던 중국이 자국민들만 제외하면서 결국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조치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양국 간 방역 갈등으로 교류만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 첫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여사의 이름이 수백 차례 범죄 일람표에 등장했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역시 연루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 씨를 별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다음 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쏠린 눈을 돌리기 위한 방탄용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특검 TF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상처 내기에 다름 아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 당사자를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라며 직접 대응이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감사원이 올해 감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경기도뿐 아니라 성남시도 13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경기도 예비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 30일. 6년 만에 감사여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임 기간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업무 추진비와 대북사업, 지역화폐 사업 자료 등을 경기도에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란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 발표한 감사원 연간 감사 계획에는 성남시도 포함됐습니다. 성남시 감사는 13년 만으로 이재명 대표는 2010년부터 8년 가까이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올해부터 고위험 중점 분야를 따로 정해 집중 감사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도 지역 개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강원도는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당 단체장은 빼놓고 표적 감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에 윤석열식 법과 원칙을 앞장서 실현하고 있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는 1년 연기된 것이고 성남시는 장기간 감사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이 단체장인 서울과 대구시 등도 감사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실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임정엽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쌍발통 협치로 전북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예산은 전해보다 5.1% 늘었지만 전북 예산은 2.49% 증가에 그쳤고 강원과 경남보다는 증가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여당 의원에 대한 망발이자 김관영 지사,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의 3자 협치에 대한 폄하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주시가 이달부터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스피드게이트를 상시 운영하기로 하자 한승우 시의원이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한승우 시의원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는 있지만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시민들과 담을 쌓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역행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피드게이트 설치와 관련해 전주시는 집회 등의 상황에서만 일시적인 운영을 검토했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상시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오히려 스피드 게이트를 철거하거나 개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전주시가 스피드 게이트를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하는 것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미륵사터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 장엄구가 13년 만에 국보로 지정되면서 익산 지역의 백제 유물 국보는 4개로 늘었습니다. 백제 왕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미륵사터 서탑 보수공사 중에 발견된 사리 장엄구. 이와 함께 백제 무왕 40년인 639년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 사리 봉영기와 공양품을 담았던 청동합 등 모두 9점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특히 사리 봉영기에는 백제 왕조의 안녕을 비는 기록까지 남아있는데 미륵사의 창건 목적이 백제 왕권 강화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왕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639년에 절대연대가 있기 때문에 639년에 백제 왕실의 그런 그 왕권의 강화. 지난 2018년 보물로 지정됐던 사리 장엄구 등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미륵사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고 백제인의 찬란한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양도 아름답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당시 백제 미술의 어쨌든 가장 월등한 기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로써 국보로 지정된 익산 지역의 백제 유물은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5층 석탑 등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늘어난 만큼 익산이 백제 왕도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지속적인 학술적 연구 등을 통해 익산이 백제 왕도로서 충남 부여 공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이 백제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또 사리장구에 준하는 새로운 보물들이 발굴이 돼서 그것이 익산의 백제 왕도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 유물 전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증강 형실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역사 기행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대폭 넘기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해 지역의 수요와 비교 우위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올해 5개 안팎의 시범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의 대학 학과 조정 권한 등을 요구한 전라북도는 시범 지역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교육부 장관이 미국처럼 한 대학이 2, 3년제 전문 학사와 4년제 일반 학사, 사이버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칸막이를 허물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장관은 어제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점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모집이 쉬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지방대만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44%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462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6%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수출이 이렇게 준 건 우선 반도체 실적 악화의 영향이 큽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수출액이 44% 넘게 급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30% 넘게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아세안과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액도 감소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입액은 589억 6천만 달러로 2.6% 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 수지는 12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무역 수지가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외환위기 이후 25년여 만입니다. 정부는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방위 산업과 원전 등의 수출 지원 목표를 2배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절적인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면서 무역 수지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전라북도와 지역 대학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11개 기관은 협약을 맺고 대학의 융복합과정을 만들어 석 박사급 인력을 길러내고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서 전북 테크노파크, 전북 연구원 등과 특화단지 지정 전담반을 꾸린 뒤 기술 사업화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인터넷 내부망에 해외 사이트를 통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는 접속 장애가 발생해 구성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학 측은 어제 아침 7시 50분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인터넷 내부망 접속 장애가 반복돼 디도스 차단 장비를 가동했고 교육부 사이버 안전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정상 운용되고 있고 DNS 서버 작업 문제로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다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이번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보시죠. 첫째,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의 태권마을 진입도로 노선 변경안에 대한 주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도 낭비됐다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이 변경된 이유와 지속적인 주민 소통 등을 요구했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태권마을 진입도로 사업은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토지 매입까지 하고도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졸속 행정과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조합장 선거가 언론사 공개 토론이나 합동연설 등이 금지돼 후보자의 능력 등을 검증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며 위탁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부안 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 뜻을 밝힌 후보자는 9개 조합에 모두 29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3.2대 1입니다. 이어서 진안신문입니다. 하천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해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시박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을 실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 북위면 주민들은 가시박으로 인해 가로수나 하천변에 있는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안군이 국비 등을 요구해 시범적으로 가시박 제거 작업을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다음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이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의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 유학 사업이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은 복흥면 서지마을의 한 유학센터와 함께 참여한 지난해 농식품부 농촌 유학 사업 공모에 최근 예비 유학센터로 선정돼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순창군 농촌 유학 사업과 관련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순창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이 순창군 농촌 유학 사업이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의 하나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순창군에도 지금 폐교를 걱정해야 할 작은 학교들이 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순창군을 포함해 모두 10곳인데요.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면 익산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도내 학력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도내 전체 초중고
770곳 중에서 30명 이하 농어촌 학교 수는 177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창군에는 전교생 20명 이하 학교가 6곳으로 순창군 내 초중고 25곳 중에서 무려 24%를 차지합니다. 순창군 면단위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폐교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순창군의 농촌 유학 사업이 작은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순창군 농촌 유학 사업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북 농촌 유학 사업은 농산어촌학교의 학생 수 급감과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학생의 전학과 함께 도내 협력 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의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학생과 가족의 귀농 귀촌 형태의 정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전라북도 교육청 농어촌 교육 발전 기본 조례와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라북도청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마련했습니다. 순창군도 순창교육청과 함께 특별 임시조직을 구성하고 지난해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순창군의 농촌유학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순창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서울 초등학생 4명을 받아서 농촌유학을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첫 발을 내디딘 이 농촌 유학 사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반응도 궁금합니다.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 순창군 동산초등학교에 가서 서울 유학생 4명과 친구 선후배, 학교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유학생 4명은 모두 순창이 좋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생들은 서울에서는 반에 학생도 많고 전교생도 많아서 서로 누가 누구인지 알기가 힘든 반면 순창에서는 전교생이 36명밖에 없고 한 반에 6명 정도 학생이 있어서 금방 친해질 수 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서울 유학생 4명 중에서 3명이 3남매인데요. 3남매는 올해 1년 더 농촌 유학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특히 3남매 중 첫째 학생은 농촌 유학 4개월 만에 학생회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1명 학생도 본인은 연장을 희망했지만 부모님과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우선 서울로 돌아갔다가 상황을 봐서 다시 오든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좋은 반응과 성과를 얻고 있는 순창군 농촌 유학 사업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 농촌 유학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유학이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체류 공간 문제인데요. 순창군에서 동산초등학교가 농촌 유학을 처음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홈스테이 주거 공간을 미리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창군은 올해 몇몇 초등학교 한두 곳에서 농촌 유학을 추가로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학교는 지난 1월 11일 1차 평가를 거친 후 오는 2월 8일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전북 농촌 유학 관계자들은 전북형 농촌 유학 정착을 위해 유학생과 가족이 거주할 공간에 대한 만족도 유의, 원주민 학생들의 상실감을 지원할 방안 마련, 농촌 유학 전담 인력 필요, 그리고 지자체와 공동 운영 필수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북 농촌 유학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유학 대상을 넓힐 예정인데요.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해 신규 거주지를 만들고 교환학생 제도 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순창군과 전라북도의 계획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순창군 농촌 유학 사업이 인구 소멸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또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남원시 삼해면 한 화학 공장에서 배관 청소를 하던 20대 남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쓰러졌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인 이 남성은 공장 안 탱크 배관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을 어긴 혐의로 하연호 전북 민중행동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만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합 일정을 조율하거나 국내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이메일로 연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현호 대표는 수사를 받는 동안 공안 탄압을 멈추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늘 6.25 전쟁 당시 종교인 집단 희생 사건이 발생한 정읍 두암교회를 찾았습니다. 두암교회는 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빨치산 등에 의해 교인 23명이 희생된 순교 유적지입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칠판 활용 수업 시연회를 하고 일산학교의 스마트 기기 보급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일에는 전북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교육정보원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 시연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며 도의회 사업비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의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전주가 영하 4도, 장수가 영하 9도로 예상되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특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북동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와서 오늘 머물렀던 먼지는 해소됐고요. 내일은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에는 전주가 4도, 고창이 2도로 예상됩니다. 무주와 진안의 낮 기온 3도를 보이지만 체감 온도는 0도 안팎에 머물며 낮에도 춥겠습니다. 서해남부 먼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입주인 토요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